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 저녁이죠? 예, 10월 마지막 날. 예, 우리 이 시간에 뭐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경제학으로 빗대어 보자면 기회비용을 치르고 오신 거겠죠. 예, 그 어떤 활동을 하시던 간에 오늘 이 시간이 유익하고 또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오셨고 또 끝까지 어떤 통찰을 얻어가시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가 좀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대담을 진행하게 될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은 관점과 통찰의 송하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포니정재단의 인연은 구체적으로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컨퍼런스 2024를 시작으로 올해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올해는 더 의미가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세영 회장님의 20주기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포니정 아카이브 연구 총서라는 아카이브가 좀 낯선 말일 수도 있는데 기록 저장소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정세영 회장님의 가치와 또 업적들 그런 것들을 함께 기리는 기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특히 이제 1976년 한국 최초 자동차 모델 포니가 지금 우리와 함께한 지 20년 된 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나라 경제사적 의미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의 의미에서도 뜻깊은 해이고 그것을 여러 가지 세션으로 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 시간은 두 경제학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변화상을 한번 재조명해보고 또 포니정의 혁신 정신이 남긴 경제사학적 의미를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제 우측에 계신 명지대학교 김두얼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 강릉 원주대 국제통상학과의 여인만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처음에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좀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현대 자동차로 대변되는 포니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 연구 사학적으로 이 포니정의 아카이브 총서 작업으로 대변되는 그런 연구사적 의미를 좀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대 자동차, 특히 포니 자동차 모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세영 회장님을 부르는 닉네임이기도 한데요. 그 포니가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발전에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의미 이런 좀 거시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김도열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1970년대, 90년대에는 되게 이제 경제 모델을 바꾸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 한국 경제 전반적인 발전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전 경향을 좀 개괄을 해주시고 이때 현대자동차가 이 시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국 경제가 1945년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량적으로 얘기하자면 연평균 7%의 성장이라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 성장이 1960년대 이야기되는 고도 성장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60년대의 경제 성장은 60년대가 이렇게 끝나가는 시점에서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발점으로 한다면 그때부터 해서 매년 10% 가까운 성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경제가 과열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역
을 기반으로 해서 경공업 제품, 대표적으로 직물이라든가 뭐 합판이라든가 값싼 노동력에 기반해서 제품을 해외 수출하는 방식의 경제 성장이 큰 벽에 부딪히게 되죠.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이 잘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는 꼭 그런 문제는 아니었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자본의 확보의 문제라든가 어떤 산업을 지원할 것이냐라든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가 1973년에 그 중화학공업화 선언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공업 중심의 경제 성장의 어떤 그 길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큰 변화를 지향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90년대 말이 되면은 중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중화학공업화를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문제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전환이었고요. 조선, 철강, 화학 뭐 이런 산업들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와 정부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 그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면서 우리 경제가 업그레이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는 뭐 5개년 계획 이렇게 외웠는데 이제 저도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보니까 그 비즈니스 체질을 바꾼다는 것,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중심축에 현대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좀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제가 뭐 또 여인만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세계 자동차 산업 역사에 볼 때 이 1970년대에서 90년대 한국 자동차 산업의 특징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 잠시 표를 간단하게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 뒤에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970년대까지는 세계 제1위의 생산국이 미국인데 80년대 일본으로 쫙 변하는 시기죠. 이제 그 계기가 된 게 두 차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소형차가 많이 팔리게 된 딱 그 시기거든요. 그때 한국은 뭐 10위권 이내에도 들지를 못하는데 이게 그럼 요 70년대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화학공업화 선언이 났을 때 한국의 상황은 어떠냐 그러면 연간 생산량 한 2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만 천 정도의 밖에 이게 전체 다 자동차 3사가 합쳐서 생산량이 이제 3만 천 대밖에 안 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이게 1980년은 좀 예외적인 시기니까 79년으로 보면 20만 대 가량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2000년대 되면 이제 한국이 드디어 세계 5위의 생산국으로 되는데요. 이게 70년대를 기반으로 해서 80년대, 90년대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죠. 이제 그러면 세계사적으로도 1970년대 큰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 자동차 산업 내에서는 바로 오늘 주제인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개발한 시기이고 80년대에 그 비약적 성장을 이루는 시기죠.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 굉장히 좀 성장이 빨랐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일본과 비교해서 볼 때도 한국은 굉장히 압축적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은 외국에서 기술이 들어오면 기술을 국산화한다.
1단계를 가고 다음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한다. 외국 제품 수입을 막고 국내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세 번째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산업화한다.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국은 1980년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압축적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 세계 자동차 산업사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문화가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펼쳐져서 일어나는 게 이렇게 응축돼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영향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거시적인 접근해서 좀 더 좀 하나씩 좁혀가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폰이 현대자동차의 성공 요인하고 정부 정책과의 관계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김 교수님 우리 1970년 90년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정부와 되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동차 관련 정부 정책의 기조와 또 변화는 어떠한지 좀 더 폭을 좁혀서 얘기를 듣고 싶네요. 네, 이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플랜트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가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 큰 그 독 같은 거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대량으로 팔리지 않으면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수요를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 수요가 전제된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대규모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뜻만 생각해봐도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 투자를 통해서 설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설비를 만드는데 어떻게 돈을 조달하느냐는 문제까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이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국이 어느 날 이미 이제 그런 기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다시 말해서 자본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국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당시에 저축이 충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은행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 당시에는 개인들한테 요즘 그 뭡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꿈도 못 꾸고 다 돈이라고 하는 건 다 기업에다가 빌려주도록 정부가 명령을 한다든가 그렇게 돈을 모아줘도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해외로부터 또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럼 해외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믿고 당신한테 빌려줍니까 하면은 정부가 나서서 그걸 보증을 해준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이제 제품을 다 생산을 해놨는데 이걸 어디다 팔 것이냐라고 하면은 국민들의 희생이긴 합니다만 관세를 높여가지고 국민들이 좀 그 기업들이 팔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노력들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어떤 좀 다소 그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여러한 대기업의 성장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큰 대규모의 장치 산업이고 또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데 관세 등으로 대변되는 수요 확보를 정부가 좀 그런 터전, 환경을 좀 조성해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차 3대 강국이다, 4대 강국이다 하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준 기업과 정부의 호흡이 좀 잘 맞았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예. 그러면은 기업이라는 게 그냥 차린다고 해서 잘 되진 않잖아요. 기업은 당연히 경영이 뒷받침되어야지 잘 이루어질 텐데 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기업 경영의 관계를 좀 더 여인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김 교수님께서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설대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단순히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기업이 거기에 맞춰 잘 따라갔다라는 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왜 이제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야 반박할 수 없는 사실만을 말씀하신 건지 수입 제한을 해서 국내 시장 확보. 근데 국내 시장이 현대자동차가 생산량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컸냐? 이제 그것은 당연히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자금 지원을 해줬다. 은행을 통해서 정책금융을 실시했다. 그것만으로 다시 필요한 자금을 다 할 수 없었으니까 당연히 기업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여지가 있는데 그 행동을 하다 보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하고 사실은 안 맞는 경우가 드러나서 그것들까지 포함해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번 이 청소 작업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기업들하고 정부하고 막말로 맞짱을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불황기가 되면 정부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기업 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서 예를 들어서 80년에 극심한 불황 그러면 승용차 3개 회사가 하는데 1개 회사로 줄여서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은 이건 단지 사이클상의 문제고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둬 이제 뭐 이렇게 저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게 정부 정책대로 안 된 전형적인 케이스잖아요. 80년 통폐합 조치가 2년간 기업들의 반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는 뭐 결국 현대차하고 대우하고 정재영 회장이 김우정 회장하고 담판할 때 김우정 회장의 예상을 뒤엎고 중공업이 아니라 자동차를 선택한 결과 그럼 뭐 할 수 없이 그냥 결국 자동차 그 3개 회사에서 2개로 기아는 트럭만 전적으로 하고 승용차는 원래는 1개 회사가 시키고 싶었는데 현대와 대우에게 둘이 맡기는 식으로 이제 된 거로 해서 이게 곧 그 불황기가 굉장히 잠시 금방 끝나서 83년부터 이제 경기가 금방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두고두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 정책이죠. 그대로 놔뒀으면 사실은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제 결과론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것은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예로 굉장히 잘 알려진 사례인데 저는 그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1970년대 했던 정책들은 굉장히 다 잘 됐느냐? 굉장히 잘 됐다고 하는 정책의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된 정책이 저겁니다.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이건데 거기 따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저 식으로 됐는데 첫 번째 고유 모델은 정부가 개발을 강제 혹은 뭐 어쨌든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냥 외국 제품을 수입을 막는 수입 대체 산업 정도였는데 이 고유 모델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수출하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고유 모델 개발과 수출 산업화하는 정책을 기업들이 잘 수용을 해서 70년대 성공했다. 이제 이게 3점 세트로 된 이제 70년대에 대한 그 스테레오 타입인데요. 사실 제가 이번 청소 작업을 하면서 해봤더니 너무나 과장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얘기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자료들만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저 얘기들을 안 하는지 몰랐던 거. 첫 번째, 고유메달 개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라고 권장사항에 가까운 거죠. 아니,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저 진흥계획에서 허가된 회사가
고유 모델을 하겠다고 하는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고유 모델 안 하는 기아자동차, 심지어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투자 늘리려고 안 하고 속칭 객인 GM 코리아도 그냥 허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최대의 목적은 그 자동차 산업이 아까 말씀하신 중화공업화 산업에 따라서 6개 주력 대표 산업을 선정을 하는데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전자, 비철금속, 그다음에 이제 기계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기계에 자동차가 핵심이냐면 자동차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조품, 단조품, 뭐 굳이 자동차 관련 있다고 하면 자동차 부품인 거죠, 이제. 당연히 자동차가 수출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뭐 약간의 다른 이유도 섞였겠죠. 그 2000년대 이후가 되면 70년대에 이미 자동차를 수출 산업화해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놨는데 50 신군부가 저렇게 그냥 통폐합하려고 해서 이상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후반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전반부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거를 이번에 보니까 특히 이제 수출에 관련해서 보니까 계획에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 상정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이륜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주로 상정한 건 자동차 부품인데, 그러면 이제 왜 저 얘기가 완전히 틀렸느냐 하면 그렇진 않고요. 요거는 뭐 정부 정책이 잘 됐다고 하는 걸 저는 반증하는 얘기인데 곧바로 바꿉니다. 곧바로는 아니지만 최초 정책에는 없었는데 현대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할 줄 몰랐는데 고유 모델도 개발을 해. 그다음에 수출도 해요. 그래서 한 3년 뒤에 놀랍니다. 정부에서 놀래서 실제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이제 그래서 저 무역진흥 확대 김 교수님이 전문이신 거기에서 언급을 합니다. 야, 요새 자동차가 박정희 대통령이 자동차가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해. 이제 이래서 실제로 가능하구나라고 해서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정책을 바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방적으로 마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이 먼저 선행하고 먼저 전지전능한 정부가 있고 기업들이 그것에 순응을 해서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 혹은 자동차 산업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에 내에서 독자적인 활동에 의해서 정책 담당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내고 그것이 피드백이 되면서 정책 내용이 전환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뒤풀이 되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 그게 한국 경제 성장의 다이내믹한 점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K-팝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느냐 그러면은 놀라울 정도로 정부의 역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연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그동안 뭘 해줬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고 실제로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여인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이내믹스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대표적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에 생길 때만 해도 정부는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드라이브가 될 것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들처럼 수입 대체공업화에 더 가까운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간에서 기업들이 막 수출을 하고 이래가지고 1963년에 5천만 불 수출이던 것이 64년 말이 됐는데 예측치 1억 불이 넘게 지금 수출이 되도록 수출이 폭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수출을 해서 뭔가 경제가 우리가 수입하는 걸 대체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팔 물건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업화를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라고 생각을 사실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정부의 어떤 큰 기여는 그러한 유연성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민간에서 많은 역동성이 있을 때 이것을 물론 그게 자연스럽게 가지 않죠. 어떤 때는 막 탄압도 하고 어떤 때는 압력도 넣고 하지만 민간에서 이렇게 큰 흐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잘 바꾸어 줄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정경유착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호작용이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고 어떤 면에서는 여인만 교수님께서 이번에 하신 그런 연구가 우리 경제를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체로서 이해하고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거미가 동물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니 곤충이지 왜 동물입니까? 예, 또 고래가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물속에 사는데 왜 어류가 아닙니까? 약간 그런 좀 비슷하네요. 이 폰이라는 고유 모델이 어떻게 보면 정부 드라이브의 일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는 사실. 예, 그리고 수출 주도가 정부의 어떤 그 수출의 일변도에 뭔가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서 정부가 이끌고 민간 기업들이 따라오는 것일 줄 알았더니 되게 역동적으로 정반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미와 고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담 참여하기 전에 여인만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잠깐 의견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이 얘기가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정책 위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정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포니정 아카이브 총서 작업의 경영사, 기업 경영사 관점에서 보면 또 똑같은 현상인데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좀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표면적인 지식을 이면으로 좀 끌어내리는 그런 유익한 대답이 아니었나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더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들여다본다 했는데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아젠다를 갖고 왔습니다. 세 번째 아젠다는 현대 자동차와 편의점 경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이제 좀 더 정부 경제 환경,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현대 자동차와 편의점 경영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김 교수님 요 질문에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편의점 아카이브 연구 총서 작업으로 밝혀진 현대 자동차와 편의점 경영의 특징.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중요 부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편의점 경영의 성공 요인도 좀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인만 교수님과 연구팀에서 굉장히 그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 발간하신 연구서를 제가 읽으면서 느낀 굉장히 그 가장 중요한 점은 경영사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교과서적인 그 경영을 그 정세영 회장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경영사 연구에 어떻게 보면은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알프레드 챈들러의 보이는 손. 참고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미국 경영사가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기업의 등장을 통해서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그 막강한 국가가 됐는데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 대기업이 등장했는가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도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어떤 그냥 칭송 일변도의 연구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러버 베런이라고 그러죠. 도둑 귀족들이라고 부르면서 저 사람들은 착취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념적인 어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가 있을 때 알프레드 챈들러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교수로서 어떻게 하면 경영사를 과학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3부작의 책을 내는데 그 3부작 중에 그 두 번째로 미국 사회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쓴 그 보이는 손에 보면 그 책에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단순히 그냥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서 사람들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준 그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 혁신으로부터 왔다. 그 경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직 계열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존 뷰캐넌 듀크라고 하는 그 담배를 유명한 아메리칸 토바코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던 그 듀크와 같은 경우에 보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그 요즘 우리가 피는 것과 요즘은 담배를 잘 안 피니까 전자담배죠. 근데 그 전에 걸련이라고 하는 시가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시가렛이라고 하는 것을 그 본삭 기계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말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량을 끌어올려서 당시에 미국 전체에서 그 시가렛이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가 말던 그 권련을 기계 2대로 다 생산을 해버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걸 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판매처까지를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판매와 엄청난 생산을 하면은 담배를 조달하는 게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담배 농장을 같이 관리하는 일까지를 하면서 즉 원료부터 생산 그리고 유통까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일종의 그 계열화를 이루고 그러한 계열화라는 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계열화를 함으로써 이것을 모두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룩했다는 것이 경영에 나중에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이 경영 혁신이라고 봤을 때 뭐 제가 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도 고유 모델을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망을 만들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획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교과서적인 경영이다. 정세영 회장이 저는 특별한 것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는 손으로 시작해서 번역서 보이는 손으로 넘어갔다가 담배로 가서 경영혁신으로 가서 수직 계열화로 마무리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였습니다. 혼이정 경영의 성공 요인 한마디로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해낸 모습이고 그것은 수직 계열화에 현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첫 번째 질문도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습니다만 이 여인만 교수님께 여쭤볼 질문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여인만 교수님께서는 이 자동차 업종에 나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일본 자동차 산업에 꽤 권위자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안 부르면 이상하죠. 아, 그래요? 예. 요건 영상에서 편집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왜냐면 도요타는 되게 상징적인 자동차의 넘버원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요타 자동차와 비교할 때 현대 자동차 기업 경영의 특징.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전에 김 교수님하고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게 비유가 조금 제가 납득하기 힘든데 그 자동차 산업을 하려면 조달하고 판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은 이미 선행 기업들이 다 했기 때문에 단지 저는 이제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혁신 내지는 뭐 그 경영자로서의 대담한 것을 한 것은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것을 실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조건이었는데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거를 조금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그, 현대자동차가 왜 성공했느냐라고 할 때 도요타하고 비교해 가기 전에 저는 최근에는 제가 현대자동차 작업 끝난 다음에 현대자동차 이전에 1960년대 저 한국자동차 산업에서 수익 기업이었던 1위 기업이었던 신진자동차를 지금 요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년부터 지금 아까 제일 먼저 표에도 있는데요. 74년까지는 현대자동차 생산 대수가 가장 많은데 그게 왜 이어지지 못했을까 이제라고 보다가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 독자 노선을 결정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독자 노선이라고 하는 게 외국 기업과 제휴 내지는 외국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니 개발하는 직전에 2년 전에 모두 다 신진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이제 외국 기업하고 기술 제휴, 자본 제휴를 맺으려고 움직임이 다 가는데 현대자동차는 70년부터 72년까지 포드하고 협상을 해서 계속 계약까지 했다가 여기부터는 뭐 제 상상이 들어갑니다만 신진과 GM이 한 케이스를 보고 단념을 합니다. 단념을 하고 그냥 저 독자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점핑은 고유 모델을 해야지라고 하는 건 또 한 번 점핑입니다만 먼저 그 앞 단계에서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간다라고 결정하는데 그러면 신진의 케이스가 뭐냐면 신진이 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자동차 산업은 아까 제일 처음 말씀 나오신다시피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거라서 여러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물량을 몰아서 하는 게 당연히 평균 생산 비용이 적게 나오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조립업체를 하나로 하는 게 좋은데 그 한 업체를 하면 규모의 경제는 나타나지만 이 업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냥 전형적으로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원래 하나로 몰아준 다음에 그 업체가 물량을 확보해서 국산화 노력을 해서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을 점점점 줄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까지 해주면 좋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진이 1966년부터 72년까지 그걸 안 합니다. 목표치는 다 3년 내에 국산화율 100% 딱 내는데 결국 10%부터 시작한 국산화율이 72년이 돼도 38%에 그칩니다. 그리고 정부가 너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켜? 그러면 권위 있는 기관을 내세워서 연구원들 내세워서 국산화를 너무 급하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들한테 더 손해니까 너무 급하게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들 용어로 따지면 상업자본가에 가깝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리스크를 없애서 외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부품을 국산화한 다음에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파는 이제 이런 것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외국 기업하고 제휴를 하고 있죠. 그런데 GM하고 72년에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72년부터 존재한 GM 코리아라고 하는 GMK라고 하는 회사가 GM하고 신진하고 50대 50으로 합작을 해서 설립을 하거든요. 사장도 공동사장입니다. 정부에 내는 문서도 김창원, 벤지 이렇게 공동사장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모든 걸 다 공동으로 하는데 실제를 살펴보면 김창원이 그 경영에 참가를 안 합니다. 완전히 손을 뗀 겁니다. 그리고 신진자동차는 그냥 지주회사처럼 GMK의 배당만 받고 50대 50이니까 실제적인 경영은 GM이 다 하는. 그래서 자본 조달도 그냥 GM이 다 미국에서 가져와서 하는.
이제 그걸 보고 당시 김정필 국무총리는 야, 미국에서 저렇게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미군 일개 사단이 주둔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환영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그러면 아까와 같은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GMK에 요구했을 때 어떠냐? 우리는 뭐 시장이 너무 작아서 안 하겠다 이제. 그런데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보면서 72년 말에 현대자동차가 포드와 협상을 이렇게 끊습니다. 그거 그냥 독자적으로 가야 되겠다. 저렇게 줬다가는 결국은 경영권을 내주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그게 제일 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 결과 나오는 게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죠.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당시 현대 계열사에서 가장 큰 데가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에서 그 전에 현대조선소에다가 엄청나게 자금을 때려붓잖아요. 근데 현대조선소보다 더 큰 규모의 고유메달 개발 자금을 요구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설득을 해서 어쨌든 해외에서 자금을 몰아와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저는 아까 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 챈들러가 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 대기업이 이렇게 성공하며 국가가 성장률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근거에 전문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패밀리 기업, 가족 경영자가, 창업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리스크를 좀 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안 그런데 당연히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별로 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아니면 뭐 영국의 예전 기업들 보면 왜 그 기업들이 크지 않냐면 다 자본 구조가 패밀리 비즈니스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 떠안으려고 적당하게 그냥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하겠는데, 한국과 일본의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것으로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창업자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보면 전문 경영자 기업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한 투자에 의한 성장이 됐고요.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저 말씀해 주신 도요타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과감한 투자, 독자 노선이 도요타하고 현대하고 완전 정확하게 일치되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도 물론 창업자 가문이긴 한데 전문 경영자처럼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포드하고 역사상 3번 정도 제휴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부 도요타가 거부를 해서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게 되는 거는 GM하고 하죠. 1980년 2년에 GM하고 하는 84년 하는데, 그때는 GM이 사정을 해서 미국에 합작 공장을 세울 때, 눔리라고 하는 합작 공장을 세울 때 처음으로 하죠. 이제 그러니까 도요타는 일본 내에서 다른 기업과 달리 승용차 기술 국산화할 때도 외국 기업과 제휴 안 하고 자기 혼자 했고, 과감한 투자를 했고,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현대하고 차이점이 참 공통점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뭐하니까 차이점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차이점은 여러분들 다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노사관계가 굉장히 다른 기업입니다. 전형적인 일본 기업으로 노사협조가 잘 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사장이, 창업자가 1950년에 대량 해고를 했다는, 그걸 못 막았다는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망을 해서 결국은 이제 못 돌아오고 끝나는데, 어쨌든 그 뒤를 이어받은 도요타에서는 10년 뒤에, 대량 해고의 10년 뒤에 노사협조노선이라는 걸 이제 딱 세워놓고 그걸 원칙으로 간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정하고 해외 생산 공장을 정하고 뭐 할 때 저는 조직 합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성원 내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외부 위기가 닥쳤을 때 굉장히 합심해서 대응하는 이제 그것이 가능한데, 현대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사 관계가 악화된 거는 그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훨씬 더 수익이 눈에 보인다, 이 방법으로 가는 게 이제,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압축된 성장 과정이다 보니까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전체로 거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 역시 원천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노사관계가 그냥 초등학교식으로 노사관계가 원만한 게 좋은 거, 대립적인 건 나쁜 거가 아니라 미국식 그런 거잖아요. 이제 대립을 전제로 해서 굉장히 드라이한 규칙을 짝짝짝 정하고 그 규칙대로 가는 거 하고, 굉장히 복잡한 내부 교섭이 필요하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가는 형하고 두 가지 길이 뭐 따로 있지 않나라고, 좀 질문 주제와는 어긋납니다만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두 교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예, 요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정리해 보면은 신진자동차로 대변되는 그런 독자 노선을 걷지 못한 기업, 그리고 현대자동차, 포니정 경영은 독자 노선, 고유 모델, 어떤 경영의 독립성, 이런 것들은 또 신진과 다르지만 동시에 현대 도요타와 일치하는 점이기도 하지만, 또 차이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조직의 합리성을 따르는 도요타와 또 경제 수익성을 좀 더 들여다보는 지금 현대차 노사관계, 그렇게 좀 궤도를 달리한다.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였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좁혀서, 그리고 또 관점을 좀 달리해서, 어쨌든 이 대담이 이루어진 배경은 아까 제가 정책 위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좀 연구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번 포니정 아카이브 총선은 기업 경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에 이정표를 남기는 색다른 관점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포니정 아카이브 연구 총서, 이 연구 총서가 지닌 연구사적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김두월 교수님, 이번에 이루어진 포니정 아카이브 연구 총서가 우리 한국 경제사 전반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미국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경영학 교육이 굉장히 낯이 익은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명한 대학들에 있는 소위 말하는 경영대학원, 비즈니스쿨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MBA들을 배출하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 기업들에서 이렇게 경영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MBA들이 공부하는 그 비즈니스 스쿨들을 보면 학교마다 굉장히 그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유펜의 이제 와튼 스쿨 다음으로 이제 가장 일찍 생긴 곳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인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 어떤 고유한 교육 방법론을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 방법론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교수 중에 NSB 그라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현대 경영사 연구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고요. 근데 그 NSB 그라스가 했던 것이 당시에 이제 경영학 혹은 역사학에서 기업에 대한 연구들로 이제 박사 논문이나 연구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경영사 총서라는 걸 냅니다.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권 가까이 나오는 총서가 20세기 초에 이제 발간이 되고요. 그러한 총서들의 내용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압축을 해서 중요한 어떤 그 원리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케이스 스터디죠. 다시 말해서 각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경영이 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MIT 같은 데 가면 슬론 스쿨 같은 데서는 학생들한테 계속 파이낸스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푸는 거 가르치고 거기 나오면은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굉장히 잘하는 MBA들을 배출하는데,
저 지하철역으로 한 서너 개 떨어져 있는 하버드 비즈니스쿨에 가면은 다들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경제 문제가 닥치면은 어떤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영에 대한 어떤 직관을 심어주는 방식들이 다른데, 하버드 비즈니스쿨에서 했던 그러한 경영사의 어떤 연구 기반이라는 것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카이브들을 통한 연구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버드 비즈니스쿨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알프레드 챈들러부터 해서 뭐 지금 제프리 존스라든가 뭐 여러 경영사 그룹이 아예 따로 있고, 한 뭐 경영사 연구자들을 매년 뽑아서 중요한 MBA의 교육 과정으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의 제일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아카이브서,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냥 현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3차 문헌을 가지고 4차 문헌을 만들고 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했는지를 연구하는 것부터 끌어내오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카이브를 만든 것, 그리고 이런 총서 작업을 한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뜻깊은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끔씩 본의 아니게 읽게 되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업 경영의 아카이브가 무르익는 씨앗 내지 뭐 줄기를 뻗어나가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되게 의미 있는 작업으로 느껴지는데, 여인만 교수님께서는 그 아카이브 총서 2권이 나왔는데, 참고로 대중들에게 팔리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 연구진들과 일부 관계자들에게 배포되는 자료고, 저도 그 2권을 재미있게 읽어봤는데, 그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챕터 1장을 쓰신 저자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이 질문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한국 경제사 연구의 이 1970년, 90년대 현대 자동차의 사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이제 정책사 위주를,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기업사 경영사는 아니고요, 산업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자동차 뭐 아니면 기계 산업을 주로 보는데, 산업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자동차 산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1970년대에 기본적인 통계가 성장했는지 쇠퇴했는지를 먼저 보고, 그 원인을 이제 볼 때, 정부가 기본적인 컨셉을,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보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이제 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제 보통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데, 지금까지 저는 좀 창피합니다만 일본 산업사를 좀 주로 하고, 필드가 한국은 우리나라 산업을 본 거는 이번이 사실은 처음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부터 이제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업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공공도서관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기업들마다 자료관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알려지면 굉장히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어서, 대신에 정부 문서는 국가기록관이라는 데서 최근 10년간 어마어마하게 정비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 집행 과정이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차관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가능한 건지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뭔지 할 때 외자 도입 심의위원회라는 데에서 관련 부처들 다 오고, 산업은행이 현대자동차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재무조사도 하고, 그 이전에는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회사 아니죠, 흥신소던데, 흥신소에서 막 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자료들은 남아 있어서 이제 그걸로 보고 저희 이번 작업에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 기업 내부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사를 하다 보면
정책사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정책은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이제 그냥 그걸 가지고 저자가 추론을 해야죠. 기업은 어떻게 대응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식밖에 안 가는데 그게 제대로 된 산업사를 위해서는 이번 저희 케이스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포니정 아카이브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보면 단표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는지, 아까 신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덧붙여서 저는 저 일본이 필드이기 때문에 김 교수님이 얘기를 받아서 일본의 사례를 얘기하자면 일본도 지금 현재 경영사, 기업사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가 이렇게 미국, 독일, 일본 정도거든요. 다른 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나라의 특징이 미국은 지금은 아니지만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자료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고 일본은 19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하고 똑같았어요. 기업들이 자료를 공개들 안 하고 왜냐하면 기업 얘기를 할 때는 다 아직 패전 후 2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저 전쟁을 일으킨 놈들 그 다음에 다 저 독점 기업 이렇게 나쁜 욕만 하니까 자료들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이제 그랬는데 70년대 되면서 먼저 교수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느낌이 옵니다. 일본 경제가 굉장히 성장한다고 하는데 비밀이 뭐냐? 처음에는 당연히 정부가 잘해서 그렇다 그래서 기업은 잘 따른다. 그래서 일본 주식회사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산자부가 회장이고 자동차 산업협회가 국장이고 도요타 자동차는 그 밑에 말단 부하들 그러니까 저 회장이 시키면 알아서 일사불란하게 협회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간다. 거의 주식회사 조직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실제를 보면 이제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되는 게 70년대부터 기업사 연구가 활발해지는데 특히 자료가 많은 데가 일본은 지금 현재 재벌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때 구재벌이라고 합니다. 구재벌 기업들의 기업사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주된 논조가 재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나쁜 짓 했느냐, 좋은 일 했느냐 이 얘기를 논의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갔는데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너 지금 언제 얘기하고 있냐. 그건 이제 그러고 정말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1930년대 미쯔이 상사가 미쯔이 물산이 호주의 저 멜버른 지점에서 무슨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 내역이 어떻고 거기서 저 이득을 어떻게 얻었고 뭐 이런 정도 얘기를 쫙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전체를 모아서 2차 대전 이전에 일본의 무역 상사는 이러한 역할을 했고 최종적으로 공이 뭐고 관은 뭐하고 하는 정도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전 이번 기회를 보면서 제가 거의 우리나라 이 기업사는 못할 줄 알았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좀 잘 안다고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가능한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앞으로 해야만 되는 분야다. 그래야 경제사가 산업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K-팝이 자꾸 떠오르네요. 여인만 교수님께 가능성이란 단어를 또 써주셨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팝송 즐겨 듣고 그냥 한국 가요는 우리만의 것이지 세계의 것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덧 그 가능성을 이제 심어가면서 K-팝이 세계 여러 사람들이 먼저 찾아 듣고 한국을 방문하는 그 정도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 걸음마 단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능성 그래서 K 아카이브가 또 나중에 많은 해외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받는 그러한 좀 가능성을 심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의미가 큰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여인만 교수님께서 기업들이 자료를 공개하는 걸 꺼려한다. 저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이렇게 감추거나 아니면 회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기업 자료가 공개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이 기업 자료 공개의 중요성을 좀 마지막 아젠다로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래서 기업사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할 텐데 기업들은 사실 좀 꺼려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 김 교수님 의견으로는 이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이 자료 공개 사례나 방식을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뭐 현대처럼 큰 기업들이라면 자체 아카이브, 그러니까 예전 문서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의 여건에 따라서는 이제 그게 어려울 수 있으면 그런 거를 도서관들이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하버드 비즈니스쿨의 이제 도서관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쿨의 도서관이 이제 베이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베이커 라이브러리는 지금 굉장히 큰 그 과거에 이제 19세기부터 해가지고 전 미국 뭐 아니면 다른 나라의 그런 기업 자료들을 직접 이렇게 수집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 중에 자신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베이커 라이브러리에 이제 위탁을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래서 비즈니스쿨에서 한 1년 정도 거기 이제 그 아카이브 문서를 봤는데 제가 주로 봤던 문서는 19세기 미국의 이제 신용평가 회사로 지금은 던앤브래스트릿이라고 불리는 RG 던앤컴퍼니라고 하는 신용평가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미국 1840년대부터 미국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소매상 그 잡화상 같은 게 있으면 이 잡화상에다가 물건을 보내야 될 어떤 도매상이 도대체 저기에다 물건 보내면 돈 띄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던앤브래스트릿에다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저 회사에 물건 보내도 괜찮겠냐? 그러면은 이 소매상이 있는 그 근처에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그런 걸 하는데 그 변호사가 우리 동네에 있는 잡화상들이나 뭐 아니면 철물점 이런 데 신용도에 대해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마다 편지를 써서 뉴욕에 있는 본사에 보내요. 그럼 그 뉴욕에 있는 본사에는 미국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작은 기업들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1840년에서 1890년까지 한 50년 동안 기록한 내용이 대략 한 100만 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이만한 저 장부처럼 생긴 책이 2,500권 정도 되는데 제가 그 물론 다 손으로 쓴 거죠. 저 타자된 건 아니고 제가 1년 동안 그거 보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필기체에는 많이 익숙해지셨네요. 어쨌든 그런 자료를 던앤브래스트릿에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버드 대학에 이제 맡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서 연구자들이 와서 그런 거를 보고 연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경영사 연구가 활성화가 되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그 더 많이 공개가 되고 그 공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아카이브라든가 도서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것이 향후에 이제 이러한 그 경영사 연구를 촉진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로부터 사실은 미국의 비즈니스쿨 가서 배워도 배우는 건 많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맥락과 어떤 이런 것 속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외국 걸 배우면 한 번 또 걸러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들이 이런 거를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직관을 얻는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아카이브 작업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기록되고 저장되어야 되고 또 공유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연한 메시지가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인만 교수님은 이런 연구들을 진짜 활발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업사 연구 발전을 위해
기업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예,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싶네요. 예, 기본적으로는 예,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한국 기업은 뭐 역시 나름대로 꺼리는 이유가 있는데 꺼리는 이유를 좀 전문 연구자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사실은 저희들도 혼인정 아카이브 자료 할 때 굉장히 좀 이 센시티브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하죠. 이게 지금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게 당연히 연구에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인용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그 뜻을 뭐 해야 될 건지 어쨌든 그 너무 저 선입관적으로 좀 이렇게 모든 걸 막지 말고 오픈해서 전문 연구자들하고 이제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단초로 한국 기업들이 아직도 사사를 쓸 때 일본하고 다른 점, 일본은 경영사 연구소라는 게 있어서 사사를 집필하는 교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사사를 쓰려면 여기한테 물어서 그 분야 전문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사한다면 저한테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맡기는 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몇 명이나 읽느냐, 다 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지.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기 쉬운 대중용 책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전문 작가들이 이제 이렇게 집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판본도 필요하겠지만 그 연구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정비된 그런 용의 사사도 필요해서 사사를 할 때는 꼭 좀 전문 연구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여임한 교수님께서 그 총서 그 내용을 제가 한 2번 읽어봤는데 저도 독자의 관점으로서 우리 전문 연구자분들께 자료를 과감히 공개해도 결국에 한번 필터링 하실 거고 또 되게 담담하게 쓰여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너무 칭찬 일변도도 아니고 또 너무 비판 일변도도 아니고 자료에 근거해서 사실을 언급하고 또 균형 잡힌 의견이나 주장이 있으니까 독자인 저로서도 그냥 중심에서 이 포니정 정세용 회장님을 현대자동차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기업의 정부 공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연구자들과의 신뢰 이런 것들이 좀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저희 이 한국 경제사 큰 전반적인 흐름에서부터 현대자동차 포니정 경영의 특징 그리고 이 연구사적 의미와 또 연구자로서 이 기업에 요청하고 싶은 이 5가지 아젠다의 흐름을 다 들어봤는데 저희가 사전 질문을 참가자분들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사전 질문을 좀 선별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두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2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은 포니정의 혁신 경영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제언을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지 좀 거대 담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포니정 경영을 한번 들여다봤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어느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낫겠네요. 아니, 저는 굉장히 좀 그런 큰 얘기를 할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요 구체적인 사례만을 얘기하고 싶어서. 참고로 두 분이 그 동문이시고 오랫동안 알고 계신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시는 겁니다. 김인돌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좀 써주시겠어요? 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 조엘 모큐와 그 필립 아기용, 피터 하윗 이 세 사람이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어떤 연구를 평가를 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사람의 학자 중에 제임스 로빈슨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혁신 중에서도 요즘에 그 제도가 어떻게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분들인데 그중에 제임스 로빈슨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금 한국의 60년대, 70년대의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빈슨 교수가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뭐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 8월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 뭐 여기저기 좀 구경을 시켜드리다가 제가 사는 곳이 저 서촌 쪽이라 가지고 거기서 저 정주영 회장님 저 오래 사시던 댁 앞에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막 사진도 찍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런 강연 같은 걸 할 때 정세영 회장님은 아니시지만 아무튼 정주영 회장님의 자서전도 읽고 강연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그러한 그것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단순히 그냥 뭐 한국 기업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아껴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평가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평가는 훨씬 더 높고 그러한 현재 한국 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보다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저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보다는 늘 그렇습니다. 외국에 있는 학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왜 니네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냐?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현재 위치고 미래를 생각하는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혹시 그 로빈슨 교수님 만나면 그 걱정이 우리의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미래를 내다보는 준비하는 그 모습이 또 걱정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혹시 사례 덧붙이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혁신을 살려서 이 불확실한 굉장히 이 엄중한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얘기를 할 때 계속 혁신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을 해야 된다 이게 다 두리뭉실한 얘기로 끝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보다는 제가 이걸 하면서 70년대, 80년대 현대자동차 성장 과정을 보면서 왜 혁신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정말 귀납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결론이 있는데 정부가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풍토를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까 제가 제일 처음부터 했던 정부가 굉장히 선견지망을 가지고 환경을 잘 조성해서 방향을 잘 제시해서 기업이 따라가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풍토가 선입견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세세하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똑같이 지금 이제 당시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혁신이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면 혁신이 가능한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제가 확실하게 요 케이스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생각보다 정부 정책의 영역을 약간 줄이는 게 가능성으로서는 더 많은 혁신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식의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K 기업에 대한 위상과 또 부러움을 안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런 기업에 대한 좀 자신감, 신뢰를 좀 더 정부에게 제안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오늘 할로윈이니까 나가서 파티를 즐기실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이 질문을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정주영 회장님과 비교했을 때 혼이정, 정세영 회장님 리더십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요거는 좀 그래도 저희보단 직관적 경험이 많으신 우리 두 분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사실 딴 데서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제 스타일상 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은 이거는 어찌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정주영 회장 하면 불도저 경영, 그다음에 직관이 뛰어나고 이제 이런 거고 본의정은 온화한 경영이고 저희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하모니 경영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제 이런데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는 현대자동차의 정주영 스타일이 맞았고 어느 시기부터는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는 자동차 산업에서 1970년대에서 지금 90년대까지에 봤을 때는 정세영 본의정 회장의 역할이 거의 전부다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기입니다. 제 생각은 일반적인데 어떤 시기에 어디로 갈까 결정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이 길로 가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정부가 이 길이 좋다고 하는데 이 길로 가시오라고 해서 따라가서 다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정주영 회장이 결정적인 국면은 이 30년 동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냥 건설회사에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자. 들어가. 그 다음에 정세영 회장, 동생을 사장 자리에 앉힌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유 모델 단독으로 가자. 결정한 거. 세 번째, 80년에 아까 통폐합 조치할 때 자동차를 남긴다. 중공업을 안 가고. 이제 세 가지 국면인데 그 결정 뒤에 그거를 일단 그 결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맨 처음은 아니겠지만 결정을 뒷받침하게 할 때 자신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제시한 건 당연히 본의정이고요. 실제로 됐다고 하더라도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서 저는 자동차 산업에 관한 한 현대그룹에 관해서는 당연히 정주영 회장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자동차 산업사에 있어서 현대자동차에 있어서 두 사람의 역할 비중이 어떠냐 그러면 저는 절대적으로 이 자리가 그래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에 가서도 이 얘기는 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현대건설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자동차 산업을 대략 아시는 분은 정주영 회장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 산업을 조금만 들여다보신 분들은 정세영 회장님의 그 존재, 위대함, 세밀함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자신감을 또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고 우리 김도 교수님도 좀 짧게 정세영 회장님의 리더십을 좀 평해 주신다면?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어서 단지 이 기업가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가 자본주의 발전의 이제 원동력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경제학가가 조셉 슌페터고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이 이제 슌페테리안 경제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슌페터는 기업가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기업가들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가가 하는 그러한 혁신, 그러니까 그런 혁신을 할 만, 좀 아주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뛰어난 혁신을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챙겨가지고 그냥 돈놀이나 하지 뭘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냐 이제 이런 것이고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기업가들이 어떤 조건에서
아까 이제 뭐 여인만 교수님께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측면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업가가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느냐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국가가 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기업가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들이 하는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조건을 어떻게 갖추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 그 70년대 80년대에 어떤 정세영 회장의 제가 이제 그 연구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그 책에서 이렇게 구구절절 써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 글 뒤에 보이는 정세영 회장이 직면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혁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앞으로도 조금 더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일반인들도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더더욱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 또 발굴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더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두 연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본의정으로 대변되는, 경영의 혁신, 또 자신감, 신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대담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이 대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정부 정책의 환경에서, 자동차 산업 불모지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혁신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리고 특히 본의정 정세영 회장님의 어떤 고독, 도전, 혁신 이런 것들을 정책 측면이 아니라 또 경영사 측면에서 두루두루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이런 아카이브 총서 작업이 향후 되게 줄기를 뻗어나가는데 우리 본의정 아카이브 연구 총서가 새로운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좋은 이야기들 또 통찰을 나눠주신 두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